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안녕하세요, 성환경입니다. 조금 오래 쉬었네요. 한 2주 넘은 것 같아요. 추석 긴 연휴는 잘들 보내셨는지요? 저도 한 2주 정도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푹 잘 쉬었고요. 베트남 구석구석을 여행 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팟캐스트. 그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작품을 해야 할까? 또 저만의 슈퍼스타는 또 누굴까? 20년 전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전 옛날 방송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도메인 이름은 www.radiodrama.net 이었어요. 20년 전 IMF 시기였죠. 지금은 작고하신 성우 오세용 형과 지금은 모처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웹디자이너 전은출 군, 그리고 지금은 용산에서 컴퓨터 장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래머 박홍현,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서 일산 모처에서 만나 라디오 드라마 전문 방송국을 만들기로 모의하고 만들어냅니다. 이때 지금은 힙한 핫한 김어준의 딴지일보도 시작됐죠. 그때만 해도 야한 얘기와 욕설이 태반인 인터넷 매체였죠. 그런데 그는 이제 거물이 됐고요. 저희 라디오 드라마 전문 방송국은 이후 음악 프로그램도 2개 있었고요. IT 전문 프로그램도 있었고, 대담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드라마는 일일 드라마, 단막극, 만화, 각색 드라마, 패러디 드라마 등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온갖 허드렛 일을 마다 않고 했어요. 방송국장은 우리 돌아가신 오세용 형님으로 하고, 저는 그림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또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방송 듣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땐 리얼 플레이어라는 걸로 방송을 듣게 됐었는데, 그때 리얼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샀어야만 했습니다. 동시 접속 10명, 20명, 50명, 100명 이런 식으로 가격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때 저희가 샀던 것이 50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수백만 원 했었습니다. 그걸 사서 운영했죠. 그때 저는 전세 살다가 월세로 옮겼고요. 방송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리얼 플레이어를 파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판이 지금 너무나 커진 포털 다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사기 위해서 청담동에 있던 다음에 갔었어요. 그때 청담동에 있는 빌딩에 한 층만 쓰고 있던 신생 포털 업체였죠. 지금은 뭐 대기업이 됐지만요.
그때 그 척박했던 인터넷 환경에서 제가 옛날 방송국이라는 방송국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물론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죠. 돈도 많이 들었고요. 참 이렇게 사설을 길게 하는 이유는 그때 옛날 방송국의 일종의 대담 프로그램 이회수의 입 다물고 말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성 PD라는 이름으로 거의 매주 춘천에 갑니다. 춘천 교동에 있는 이회수 선생님 자택에 가서 DAT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죠.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회수의 입 다물고 말하기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회수 선생님과의 인연은 시작되죠. 그때 참 재밌었는데요. 춘천에서의 재밌는 일들도 많고 가면 녹음을 끝내고 이회수 선생님과 밤새워 단둘이 얘기를 나누곤 했었죠. 실로 오랜만에 이회수 선생님과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를 깔깔거리며 하며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그 어떤 작품이라도 저희 팟캐스트에서 낭독해도 좋다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죠. 고맙습니다. 이회 선생님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라 여기서 양명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트위터 100만 팔로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는 선생님의 초창기 작품을 좋아해요. 초창기 단편소설 그리고 장편소설을 좋아하는데 약간의 홍보를 겸해서 그 첫 시작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올해 8월에 나온 선생님의 산문집 시간과 공간이 정지하는 방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본 소감은 요즘 선생님의 일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암으로 수술을 받으셨고 최근에도 병원에서 퇴원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요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차후에 선생님과 일화는 다음에 몇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 예고는 다 끝난 다음에 맺은 말에서 해드릴게요. 그럼 책 표지가 아주 예쁜 시간과 공간이 정지하는 방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정지하는 방 이회수 쓰고 정태련 글이다. 일장 적이 오는 공포. 어제는 감성마을 삽살개 지킴이 무강이와 몽골리안 애완잡견 매란 국죽을 모조리 우리 밖으로 풀어주었다. 그런데 우리 애가 될 시간이 되어 살펴보니 죽돌이와 난순이가 보이지 않았다. 집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털끝조차 보이지 않았다.
큰 개들은 집을 멀리 떠나서도 잘 찾아오지만 애완견들은 조금만 집을 멀리 떠나도 길을 잃어버리기 일수다. 온 가족이 수색에 나섰다. 인근 마을로 수색을 확장할 계획까지 세워두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장남 내외가 1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놀고 있는 두 놈을 발견했다.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애물단지들이다. 수시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든다. 그래도 우리는 이 척박하고 외로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모두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치렁치렁하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더니 거추장스럽지도 않고 기분도 상쾌하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감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머리가 가렵더니 사흘에 한 번씩 머리를 감으니까 사흘에 한 번씩 머리가 가렵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시 기를 생각이 없다. 언제나 열등의식에 짓눌려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조금 더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였다. 그 시절에는 밤마다 가위 눌리는 꿈에 시달려야 했다. 거의 날마다 잠이 들면 정체불명의 흉악한 존재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받거나 쫓기거나 숨어있는 악몽이 계속되곤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무예의 고수 한 분을 만나 하소연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간단한 비술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꿈속에서도 은근히 악몽을 기다리게 됐다. 꿈속에서 악당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나는 이소룡 버금가는 실력으로 한바탕 무예 실력을 펼쳐 보인다. 중행무진, 무자비하게 상대를 박살낸다. 기분 내키면 아비오 하는 기합 소리도 바라고 난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써먹을 기회가 거의 오지 않는다. 내가 배운 비술들은 모두 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면 절대로 써먹을 수가 없다. 써먹는 순간 살인죄로 쇠고랑을 차고 감방으로 직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외수에 어쩌다 한 번씩 던지는 믿거나 말거나 썰. 혓바늘. 누가 붙인 이름일까? 딱 그대로다. 바늘이 되어 혀끝을 날카롭게 찌른다. 더 이상의 이름을 생각해 보았지만 없을 것 같다.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 인터넷 번역기로 알아보았더니 HYEOTBANEUL이라고 뜬다. 놀리냐? 쌍칼.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땡기다라는 표현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당기다의 경상북도 영일지방 사투리라고 풀이되어 있다. 몹시 단단하고 팽팽하게 되다 혹은 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피부가 땡긴다, 밧줄을 땡긴다 식으로 사용한다. 또 마음에 끌리다를 속된 말로 땡긴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술이 땡긴다, 키스가 땡긴다 식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나만 그럴까? 사전에서 표준어로 명시한 당기다보다는 사투리나 비속어로 명시된 땡기다가 훨씬 구체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나는 글이나 책이 읽는 이를 알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며 깨닫게 만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는 쪽보다는 느끼는 쪽이 더 낫고 느끼는 쪽보다는 깨닫는 쪽이 더 낫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사투리나 비속어를 사용한다. 어이없게도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작가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네, 국어 공부 좀 더 해야겠네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어쩌겠는가? 아몰랑 하는 수밖에. 인스턴트 커피에 프림을 연하게 타서 새벽 3시 15분을 한 모금 마신다. 시간이 희석된다.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다. 음악을 듣기에는 주위가 너무 고요하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시간과 공간이 해체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음악을 포기한다. 봄밤이라고 두 음자를 쓴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냥 지독하게 외롭다. 어릴 때 나는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 어머니는 2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전쟁통에 행방불명이 되고 나는 할머니와 동양밥을 얻어먹거나 이삭을 주우면서 끼니를 연명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산밑 다 허물어져가는 초가 움막이었다. 날마다 잠에서 깨어나면 대낮에도 컴컴한 어둠이 웅크리고 있었다. 움막 안에는 아무도 없고 어둠과 함께 적요만이 나를 짓눌러 왔다. 어둠 속의 적요는 곧 공포였다. 5살 때였다. 우리가 사는 움막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거적대기를 들추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마을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나는 마을 어디쯤인가에서 동양밥을 얻고 있거나 이삭을 줍고 있을 할머니의 귀에까지 들리도록 고래고래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울어댔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대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적요가 공포다.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 또한 공포다. SNS가 있어서 다행이다. 트친, 패친, 인친, 카친 여러분,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요를 물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얀 그리움을 머리에 이고 그대가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남들과 다른 줄 아는 이들이 꽤 많다. 하지만 나도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나도 이목구비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으며 위를 잘라내기는 했지만 지금은 소장이 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4대 육신이 있고 기경팔맥이 있다. 두통이나 배탈을 앓기도 하고 편도선이나 신경통을 앓기도 한다. 누명을 쓰면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태반이고 모욕을 당하면 우라가 치밀어서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태반이다. 나도 세상이 개떡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나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70년이다. 분명 그 점이 남들과 다르다면 다르겠지. 하지만 나이가 곧 지혜가 되지는 않는다. 더러는 실수도 하고 더러는 망발도 한다. 맞다. 아직 완성본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부디 해량하시기를. 타고난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타고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못했으며 즐길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괜찮다. 훌륭한 관람객으로 존재하면 된다. 위암으로 1년 넘도록 병원 신세를 지는 동안 일절 생활비를 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돈 나갈 일이 생겼다. 지금까지 혼자 벌어서 큰 살림을 다 충당했는데 막상 위암으로 드러눕고 나니 순식간에 개털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쩌다 보니 주변에는 돈을 가져가는 사람만 있지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는 받을 돈을 제때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오 금악도를 써서 인세로 구입했던 전 재산, 춘천 교동집까지 경매로 잡아두는 측근도 있었다. 말이 좋아 측근이지 내게는 돈독을은 수전노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물론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만들어진 결과였지만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지금은 경제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했다. 홀가분하다. 하지만 일거리들이 산더미처럼 밀려있다.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겠다. 산전, 수전, 공중전, 네티전까지 두루 겪었던 내가 그 정도로 주저앉을 리가 있겠는가. 조금만 기다려주기를. 건강도 챙겨가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른다. 가끔은 나도 나들이 정도는 즐기겠다. 음주 가무는 즐기지 못하더라도 음차 가무는 즐기겠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감성마을 799번지로 내비를 찍기를. 이회수 문학관 출입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대를 기다리겠다. 내가 글을 쓰는 날에는 가끔 하늘이 흐리거나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분다. 그래서 온몸에 뼈마디가 쑤신다. 편히 쓰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뜻이겠지. 바위를 뚫는 뿌리에 아픔이 없다면 절벽의 낙낙장송이 저토록 멋있는 자태를 보여줄 수가 있겠는가. 나 태어나 이 강산에 작가가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언 70년. 쉽게 쓰여지는 글은 한 번도 없었다. 암 환자에게는 스트레스가 독약보다 나쁘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나라 걱정이야 높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겠지. 하지만 나는 수양이 부족한 글쟁이라서 수시로 복장이 터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 나라가 어디 그분들만 사는 나라인가. 병균이나 옮기는 똥파리 또는 남의 피나 빨아먹는 거머리 따위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눈부신 민들레도 살고 어여쁜 호랑나비도 사는 나라다. 그대도 살고 나도 사는 나라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제발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자. 공간도 입체고 시간도 입체다. 따라서 당연히 시간에도 옆구리가 있다. 거기 시간의 옆구리, 작은 골방 하나를 나는 알고 있다. 가끔 나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 명상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그때는 시간도 공간도 정지한다. 그리고 모든 현실은 사라져버린다. 내가 비정상인 것일까? 무명으로 지내던 사람도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 자신도 모르는 일들이 사실처럼 부풀려져서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천하에 둘도 없는 잡놈으로 전락해서 손가락질을 받거나, 천하에 둘도 없는 영웅으로 승격되어 추앙을 받기도 한다. 사생팬도 생기고 안티팬도 생긴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씹을거리가 중요하다. 우리 집 강아지들 이름을 매순이, 난순이, 국순이, 죽돌이라고 지어서 SNS에 올렸더니 자기 집 강아지들도 새끼를 7마리나 낳았는데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물론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대꾸하지 않았다. 수년 전 아이들한테 입시 공부를 가르치던 어느 학원 선생께서는 내 책들의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짝입기해서 자기 이름으로 문학에 관련한 책을 낸 적이 있다. 물론 그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교재로 팔기로 했다. 사전에 의논 한번 해본 적이 없다. 분명한 글도둑질이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글 쓰는 후배가 먹고 살기 위해 저지른 일인데 그 정도 잘못쯤 눈 감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당당하게 말하는 바람에 나는 심기가 몹시 불편해지고 말았다. 하등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였다. 글 쓰는 후배는 개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울 사모님은 그 태도를 지켜보다가 마침내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이 도둑년아! 라고 크게 소리쳐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녀는 예상이라도 했는지 뒤에 찌라시 기자 한 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물론 기자는 얼씨구나 하고 글 쓰는 후배에게 쌍욕을 서슴지 않는 이회수 부부라는 기사를 써갈겨 우리 부부를 너그러움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저질 개막장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자초지정은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다. 그때 떠오른 한마디. 쓰레기는 보석함에 들어있어도 쓰레기다. 그리고 보석은 쓰레기통에 들어있어도 보석이다. 배고픈 이가 밥을 달라고 할 때는 밥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목마른 이가 물을 달라고 할 때는 물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창고의 음식을 잔뜩 훔쳐먹고 뒤룩뒤룩 살이 찐 쥐새끼들이 더 처먹겠다고 지랄발광을 떨어대면 때려잡는 것이 상책이다. 2장 청량한 액체 상태. 모처럼 문화생들과 춘천에 나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었다. 머리를 다듬고 시간이 좀 남아서 영화관에 들러 블록버스터 영화를 관람했다. 보기만 해도 막대한 돈을 처바르고 만든 영화였다. 스토리가 너무 뻔한 액션. 결론은 역시 미국이 최고야. 대한민국 영화사에다 그만한 돈을 투자했다면 훨씬 더 잘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다.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도시 전체가 쑥밭으로 변해버리는 장면들은 그런대로 볼만했다. 극장을 나오니 비가 내렸는지 물기 어린 아스팔트 바닥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화천으로 돌아오기 전에 배가 출출해서 베트남 식당에 들러 쌀국수를 먹었다. 날씨가 쌀쌀해져 있었다.
하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다. 철 따라 갈아입을 옷이 있고 외출했다 돌아갈 집이 있고 배고플 때 먹을 음식이 있으면 풍족하면서도 행복한 인생이다. 내가 지금 그렇다. 재래시장 불결한 좌판 위에 아낙네 하나가 판독불명의 낱말들을 널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른다. 날파리들이 어지럽게 낱말들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다. 비루먹은 개들이 비열한 눈빛으로 아낙네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개들은 한결같이 가쁜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 지나가던 노파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아낙네에게 물었다. 이 냄새 나는 것들이 도대체 뭐요? 그러자 아낙네가 야멸찬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할머니는 그 나이까지 시가 뭔지도 모르고 사셨어요? 나는 대체로 사람을 잘 믿는 편이다. 그래서 자주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곤 한다. 하지만 내가 좀처럼 믿지 않는 부류들이 있다. 비밀이 많은 사람들이다. 비밀이 많은 사람들은 의심도 많다. 그래서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해도 의심을 받게 된다.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남들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항시 남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거나 자신의 아집을 버리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다. 마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시간 또한 전무하다. 표리부동.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르다. 주변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배반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건 맡아놓은 당상이다. 의심은 자기 확신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빨리 새끼를 치고 자기 확신에 견고한 대못질을 거듭해서 상대편을 절대로 용서치 못할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마법을 지니고 있다. 당하는 쪽에서 제시하는 진실이나 반론은 오히려 불붙은 의심에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나 다름이 없다. 결백을 증명해줄 증거도 증인도 없다면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놀이밖에. 제기럴이다. 물질만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변한다. 내 사랑은 목마른 이들을 위해 언제나 청량한 액체 상태로 내 가슴 가득 고여있다.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지적 허영이 넘치거나 언어의 유희에 빠져 문학을 아는 이들의 공통점은 전혀 수치심을 모른다는 점이다. 하지만 뭐 어떤가. 어차피 세상은 사이비들의 천국인데. 도처에 절망과 허무로 이어지는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다. 젊은이들은 지친 영혼과 고달픈 육신을 데리고 낙타처럼 터벅터벅 그 건널목을 건너간다. 언제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까? 내가 전라도 어느 지역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평소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던 조폭 오야봉이 내 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기가 있는데 절대로 형님이 직접 운전대를 잡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막무가내였다. 그런데 이 녀석 고속도로를 내달리던 중 안전 설치물이 없는 길이 나오자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 유턴을 해버린다.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하양선 쪽 주유소가 가깝다고 했다. 나는 녀석을 심하게 나무랐다. 의기소침해진 조폭오야붕. 녀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런데 얼마나 고속도로를 내달렸을까 녀석이 갑자기 말문을 열었다. 형님 말입니다. 저는 전생에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쓴 시는 기억나지 말입니다. 네가 전생에 시를 썼단 말이냐? 그렇지 말입니다, 형님. 한번 읊어봐라. 녀석은 크게 심호흡을 한 다음 느린 목소리로 시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이런 개새끼. 항해보다 어렵고 전쟁보다 치열한 인생. 사랑 하나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 어떤 악연이라도 호연으로 바꾸어 목적지까지 함께 가려고 노력한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덜어는 저쪽에서 먼저 나와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를 기다린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내 사전에는 약육강식이라는 단어가 없다.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세계는 짐승의 세계다.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약한 자가 낙오되어 있을 때 강한 자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목적지까지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 화엄경 동종 선근설에 의하면 일천겁 선의 뿌리를 간직해야만 한나라에 같이 태어난다.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인연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인연이다. 그래서 사제지간의 인연이 되려면 1만겁 선의 뿌리가 있어야 한다. 제자가 있다는 사실과 스승이 있다는 사실은 진실로 눈물겹고 거룩하고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사제지간이란 한쪽이 가르치고 한쪽이 배우는 관계만은 아니다. 함께 깨달아가는 관계다. 공자님은 아침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다. 이 세상 모든 스승과 제자들께 깨달음의 수풀이 온유월 비 내린 뒤 쑥대밭처럼 무성해지기를 기원한다. 인내천 사상이나 홍익인간 정신에 가까운 것은 선비정신이 아니라 장인정신이다. 나는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지탱해온 저력이 장인정신에 근거하고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국제기능올림픽. 거의 대한민국의 족적을 능가할 나라가 없을 정도다. 산마이라는 말이 있다. 일본어의 산마이에에서 온 말로 일본의 고전 연극인 가부키의 순번에서 세 번째로 적힌 막간의 흥을 돋우기 위해 연기하는 희극 배우를 지칭하는 말이다. 지금은 삼류 배우, 삼류 배역의 뜻으로 쓰이는데 양아치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아무튼 인류는 아니다. 그런데 작가나 시인 지망생들 중에서도 산마이 근성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다. 아무리 인류가 되는 비법을 전수해줘도 잠깐 가능성을 보이는 듯 싶다가 이내 본능처럼 산마이로 회귀해버리고 만다. 무슨 산마이 중독자들 같다. 산마이야말로 민족의 살 길이며 인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들 같다.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못 고친다.
하지만 이럴 때 그 빌어먹을 놈의 회귀 본능을 초월하게 만드는 비법을 간직한 스승도 간혹 있긴 하다. 나 말인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다. 나 역시 쌈마의 근성을 무슨 자존심처럼 간직하고 살아가는 시정잡배에 불과하다. 아, 문학에 목숨을 걸었다고? 믿을 순 없지만 사실이라면 한 번쯤 숙고해보겠다. 변해야 할 것들은 요지부동. 도저히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시시각 다투어 빠르게 변해버리는 세상. 세월도 원망할 수 없고 사람도 원망할 수 없으니 오로지 무능한 나를 원망할 수밖에 없네. 웃을 일이 없더라도 웃고 살면 안 풀리던 일도 잘 풀린다고 예전에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다. 어제는 제자의 결혼식 주례 때문에 모처럼 서울 나들이를 했다. 나에게 있어 서울은 언제나 낯선 도시다. 국적불명의 빌딩들, 국적불명의 간판들, 국적불명의 행인들. 서울을 갈 때마다 나는 겉돌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곤 한다. 베트남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시인 류근과 통화가 이루어져 숙소까지 동행했다. 숙소에서는 술판이 벌어졌는데 물론 나는 술 대신 차를 마셨다. 술 하면 무박삼일이 기본이었는데 한 잔도 마실 수가 없다니 제기럴 소리가 절로 터져나왔다. 하지만 사소한 일로 목숨 걸 일이 있겠는가. 예전에는 이회수가 어쩌다 서울에 한번 뜨게 되면 그때마다 예외 없이 사람들이 숙소를 가득 메울 정도였는데 어제는 분위기가 참 썰렁했다. 류군한테만 연락을 하고 아무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이순신 장군한테 은밀하게 사사라도 받은 사람처럼 이회수의 상경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때문에 숙소의 분위기는 한산을 지나쳐 침울할 정도였다. 물론 나도 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나는 우마차에 가까운 연식이다. 환호 속에 살아갈 나이는 지났지.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임실 치즈나 몇 통 사갈까 싶어 들른 가평 휴게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내게 인사를 건넸다. 아름다운 아가씨들과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꽃노탈 이회수의 인기는 아직도 식지 않았나 보다.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돈 되는 일만 신경을 쓰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가끔은 손해보는 일도 하면서 살아야 하고 가끔은 욕먹을 일도 하면서 살아야지. 다시 그대 앞에 펼쳐지는 월화수목 금토일, 부디 아름답고 보람있게 보내기를. 나는 어릴 때 잠시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다. 그런데 가장 어정쩡한 단계인 4급에서 도중하차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괜히 손이 근질거려서 약해 보이는 동급생한테 시비를 걸었다가 죽사발이 되도록 얻어터지고 그만둬버린 것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4급은 기고만장하기도 쉬운 단계이며 경거망동하기도 쉬운 단계다. 뿐만 아니라 귀까지 얇아서 남의 말에 현혹되기 쉽고 합기도 18기, 태극권 등 다른 종목으로 바꿀 가능성도 가장 농후한 시기다. 대개 스승들은 이 급수에 해당하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가장 기대치와 신뢰감이 떨어진다. 심신수양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초발심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디 태권도뿐이랴. 글쓰기에도 딱 4급 수준에 해당하는
속물 수준이 있다. 스승이 꾸짖으면 잔소리로 받아들이거나 꼰대 취급을 하기 십상이다. 마치 문학에 온 생애를 다 바칠 사람처럼 덤벼들지만 4급 수준쯤에서 사소한 이유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가끔 직장을 때려치우고 글이나 써볼까 싶어 문학연수생 모집에 응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사자는 무심코 발설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놈의 글이나로 표현하는 사고방식이 문제다. 물론 그 표현 하나로 불합격 딱지를 붙이는 경우는 드물지만 거의가 견디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학. 내게는 온 생애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영혼의 안식처인데 그들에게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의 소일거리에 불과한 것일까? 이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외롭다고 말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외로운 사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도처에 기다리고 있는 허무와 절망의 건널목을 터벅터벅 낙타처럼 성실하게 건너간다. 언제나 영혼은 목마르고 육신은 고달프지만 절대로 외롭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오늘은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께 전화라도 한 통화 올려야겠다. 아버님, 하늘나라에서 평온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도 지랄 같은 대한민국에서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던 대표작 하나만 완성하고 저도 그리로 가겠습니다. 외로우시더라도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성환경의 슈퍼스타. 네, 이회수의 시간과 공간이 정지하는 방,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은 해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 책에는 우리 이회수 선생님과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신 정태련 선생님의 세밀화를 전문적으로 그리시는 화가분이시죠. 중간중간 사파처럼 들어가 있는 그림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회수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팬분들께서는 책을 다 사보셨겠지만 한 번쯤 들어보시고 그림과 활자로 더
느끼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한 번쯤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꼭 사세요. 책은 좋은 겁니다. 네, 책 분량을 보니까 한 2번, 3번 정도에 나눠서 읽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당분간 우리 이회수 선생님과 함께 팟캐스트를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통화할 때 이회수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한번 불러주면 출연할게. 한번 모셔서 얘기 나누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환경의 슈퍼스타, 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식구들 소개해 드려야죠. 지금까지 음악, 효과, 그 외에 많은 것들, 장미라 그리고 청춘이었고요. 저희 타이틀 송은 가수 김문선, 그리고 제가 읽을 때 BGM으로 쭉 깔렸던 좋은 음악 박병기였고요. 그리고 우리의 대문 공병각, 그리고 저는 성만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뵙죠.